남편의 장례식에서 아들 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단에 서서 다른 여자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은 맨 앞줄에 앉은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몸에 꼭 맞는 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채 눈에 섬세한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진짜 아내이자 어머니인 저는 옆에 앉아 알아채지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변호사가 남편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남기고 저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고 알려주었을 때 김민정은 제 아들을 껴안고 이미 승리한 듯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두 번째 유언장을 꺼냈고 그 순간부터 방에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삶이 장례식에서 새로 시작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로버트 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폭우 속의 도심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커브길에서 고장 나 차가 슈퍼마켓으로 돌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떠났습니다. 의사는 고통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저는 그가 그렇게 깔끔한 이별을 맞을 자격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한때 우리의 결혼 생활이 낭만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견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폭풍우에 시달린 낡은 집처럼, 겉은 낡았지만 여전히 서 있는 집처럼요.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보기 위해 제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당신을 돌봐줄 수 있어. 당신은 일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순진하게도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모식에서 저는 그가 가장 좋아하던 차콜 그레이 울 코트를 입고 예배당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마지막이 품위 있고 정돈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버트 씨는 겉모습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나 신경을 썼습니다. 그의 죽음 속에서도 저는 그를 위해 그 깔끔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준수가 연단에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외동아들입니다. 올해 33세이며 IT 기업의 백엔드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고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모사를 읽은 후 그는 잠시 멈췄고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라고 준수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무릎에 든 핸드백을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라고 말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의 목에서 오랜 기다림의 인정이 형성되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40년의 동반자 관계, 가정에 대한 헌신, 병원에서 보낸 밤들, 모든 조용한 희생들. 저는 그가 마침내 저를 알아봐 주었다고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말은 무딘 칼날처럼 저를 베었고 그 희망을 한 조각씩 벗겨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해주셨던 분. 김민정 씨입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이 통로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맨 앞줄에서 한 여인이 일어나 눈가를 훔치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짙은 에메랄드 그린 울 코트와 검은색 하이힐, 흠잡을 데 없는 화장, 완벽하게 단장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앉자 주변 사람들은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귀에서 침묵이 폭발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민정, 김민정. 그 이름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로버트 씨의 회사에서 행정비서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녀를 컨설팅 파트너로 승진시켰고, 심지어 잠시 이사회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물으면 그는 항상 별것 아니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녀는 유능해. 편집증적으로 생각하지 마. 저는 그의 회사 파티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와인을 가져다 주며 달콤하게 미소 지었고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녀를 그저 또 다른 아첨꾼 직원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방 건너편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가족인 것처럼 너무 가깝게 앉아있네. 그리고 제 아들이 방금 그 여인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감사했다고? 저는 의자에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가 위민거렸고 세상이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제 손을 잡으며 늘 하던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그리워할 거예요. 저는 미리 프로그램된 반응을 반복하는 기계처럼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버티려고 계획했지만 그때 준수가 민정에게 속삭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가족입니다. 저는 손에 든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장례식이 로버트 씨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세상을 위한 것이었고 저는 그저 낯선 사람, 버려진 관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코트를 벗었을 때 새틴 리본이 구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 결혼 생활의 존엄성의 마지막 흔적이 우연히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비어있는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버트 씨의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항상 거기에 앉아 팔걸이에 손을 얹고 제가 수프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홀로 있었고 팔걸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던 맥주병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브랜드를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썼지만 그는 매주 자신만을 위해 6팩을 샀습니다. 습관이 가장 잔인한 감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앨범 몇 권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젊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의 회사에서 재무 컨설턴트로 일했을 때의 낡은 사원증도 찾았습니다. 짧은 머리, 자신감 넘치고 모든 이사회 회의에서 항상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저에게 그만둬야 해. 내가 모든 것을 돌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리석게도 들었습니다. 앨범을 닫고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부엌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한때 쏟아부었던 모든 자부심, 모든 인내심이 그가 죽는 순간 묻혀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몰랐던 것은 이 모든 것 아래에는 더 깊은 배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었던 모든 말은 제가 한 번도 읽도록 초대받지 않은 인생 대본이 한 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에서는 희미하게 잉크 냄새와 오래된 나무 캐비닛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헌법 액자가 벽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블라인드를 통해 햇빛이 들어와 바닥을 좁은 빗줄기로 나누었습니다. 그곳은 로버트 씨가 사망 전에 지정했던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수석 변호사는 50대 남성으로 느리고 묵직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절은 마치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 길게 늘어졌습니다. 3년 전 로버트 드 스미스 씨가 서명한 유언장에 따라 그는 기계적인 침착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서머필드의 본주택, 남해안의 별장, 그리고 그의 개인 계좌 잔액을 포함한 그의 자산 대부분은 김민정 씨에게 상속됩니다. 저는 그저 충격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주요 무대에서 밀려나 죽은 조명 아래 커튼 뒤에 서서 제가 생각했던 역할을 진정으로 연기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곧게 앉아 마치 분기별 재무보고서를 듣는 것처럼 시선을 앞에 고정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놀라움의 기색도 표정의 변화도 없었고 마치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알고 있었지? 저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는 이상하게 평온한 어조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어. 그럴 만한 이유. 저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무슨 의미였니? 준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하셨어. 민정이 그를 위해 있었지.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했어. 그는 거의 사과하듯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지 못했잖아.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 관계도를 다시 그리고 저를 지도에서 지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차도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백의 무게가 제 팔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로버트 씨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셔츠, 넥타이, 울조끼는 여전히 그 익숙한 세련된 풍경의 향기와 함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섬유 속에는 어떤 거짓말이 엮여 있었을까요? 그가 언제 제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결정했을까요? 제가 결혼기념일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을 사는 것을 잊었던 해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전에 제가 그의 재무 컨설턴트 일을 그만두고 그저 주부가 되었을 때였을까요? 저는 제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부, 사진, 영수증, 낡은 명함들. 부엌 서랍에서 저는 로버트 씨가 보관했던 편지들이 담긴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남해안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6년 전이었습니다. 수신인은 민정.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바닷가 집에 수없이 방문했지만 제가 그저 손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길 건너편에 사는 오랫동안 이웃이었던 이웃집 할머니에게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70대 후반의 미망인으로 날카로운 기억력과 장미가 가득한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이름을 말하자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민정, 로버트 씨가 그 교향학회에 데려가던 사람이 아니었나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같이 안 갔나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이 말랐습니다.
저는 사교 행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아, 저는 항상 그들이 사귀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이 거리에 여러 번 왔어요. 어느 해에는 로버트 씨가 크리스마스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에 저는 부어오른 무릎 때문에 2층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버트 씨는 동네 아이가 그를 도와주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차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최소 10년. 어쩌면 15년 전쯤이요. 당신이 여동생을 돌보기 위해 떠나 있었을 때 그녀가 이 근처에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나요. 저는 그녀가 어떤 사촌쯤 되는 줄 알았어요. 15년. 저는 이웃집 할머니의 햇살이 드는 방에 앉아 잘못된 집에 들어온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우리 은퇴 예산을 마지막 한 푼까지 관리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욕 가운을 선택하고 건강검진 일정을 잡았고 심지어 그의 회사가 현금 위기를 겪을 때 제 부모님의 마지막 저축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보지 못하고 제가 손댈 수 없는 곳에서 다른 여인의 미래를 위해 황금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마침내 지하실에서 사진들이 가득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로버트 씨가 회사 행사에서 민정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발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고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빛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해 보였고 더 젊어 보였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진에는 준수가 겨우 18살이나 19살이었던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어색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한쪽 모서리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개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펜으로 쓰인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가족은 언젠가 공식화될 거야.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신뢰라는 무언가.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온전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씨 없는 이 집에서 처음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여유로운 재즈 음반을요.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을 그의 리듬에 맞춰 살았고 제 자신만의 춤을 춰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음악, 박자, 춤 스텝, 이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 부동산에 대한 진실, 민정이가 이 모든 것에 중심에 자리 잡고 뻔뻔하게 가족으로 불리는 것, 그것으로 평생의 굴욕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은 준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외동아들입니다. 저는 세상의 나머지 부분이 아무리 알아볼 수 없게 변해도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캐러멜 디저트를 사 먹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나타났고 태도는 뻣뻣하고 격식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면접을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앉기도 전에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엎어 놓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알림이 울리면 대화를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미묘한 신호였습니다. 왜 민정에게 법적 통보를 보냈어요?
그는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녀에게 돈을 주신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그녀를 고소하는 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불편하게, 저는 목소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며 말했습니다. 준수야, 내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나를 속였어. 나는 이 가족을 위해 내 경력을 포기했어. 너를 위해 내 친구들을 포기했어. 심지어 너의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엄마의 에메랄드 반지를 팔았어. 그 반지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니? 준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에 띄게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빚진 것처럼 그런 말을 하세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무딘 타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심지어 논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리였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거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준수는 잠시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민정과 함께였다고요.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존중했어요. 어머니처럼 항상 아버지를 의심하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의심했어. 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틀렸기 때문에 그를 비판했어. 준수는 아무 의미 없는 설교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전통적이세요. 어머니는 항상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으셨지만 아버지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렸을 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 천식 발작으로 거칠게 숨을 쉬던 소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10대. 그의 존엄성을 제 것인 양 지켰던. 처음으로 가슴 아파했던 17살 소년이 뒷마당 벤치에서 저 옆에 말없이 웅크리고 앉아 별이 뜰 때까지 기다리던 모습. 그가 그런 것들을 기억했을까? 저는 지갑에서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여름, 내가 2살 때 우리는 해변에 갔어.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일 때문에 막판에 포기하셨지. 그래서 우리 둘뿐이었어. 사진 속에서 그는 밝은 빨간색 수영복을 입고 젖은 모래 위에 서 있고 뒤에는 작고 흔들거리는 발자국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너는 파도를 무서워했지. 내 목을 붙잡고 그냥 소리 질렀어. 엄마. 엄마, 너는 그때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어디가 안전한지 알았어. 준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숭배한다는 것을 알아.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아하게 차려입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항상 옳은 말을 했지. 하지만 어쩌면 내가 그 우아한 남자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시 망설임이 스쳤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강했을 뿐이에요. 너무 강했다. 그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밀린 계정을 맞추며 보낸 밤들, 열이 있는데도 유리했던 오후들, 로버트 씨의 차가운 침묵에 눈물을 참고 계속 미소 지었던 세월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너무 강했다는 말로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고 일어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깊은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너무 강했어. 그리고 오늘부터 나는 그 힘을 나 자신을 위해 아낄 거야. 그가 그 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열고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아뷰리에 느리고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완전히 침묵으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제가 잃은 것이 남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가족, 심지어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숨결 속에서 저는 다른 것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기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민정이 로버트 씨의 이야기에서 그저 뒤늦은 사고, 계산적인 기회주의자,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봅니다. 그녀는 결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비 오는 오후, 저는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아 그녀의 공개 페이스북 프로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해변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배경은 맛깔스럽게 흐리게 처리되어 마치 아무도 그녀 뒤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지 보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자기소개에는 건축 분야 컨설턴트, 고전 음악과 지역 사회봉사를 사랑하는 사람, 삶의 부드러운 동반자에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진 앨범을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로버트 씨가 등나무 의자에 앉아 그녀가 만들어준 레몬 파이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텍스트에는 그의 미소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상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날짜는 6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관절염으로 몸져 누워 있던 해였습니다. 로버트 씨는 그때 일이 너무 많아서 자주 출장을 다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가 그저 누군가를 돌보는 부담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가 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 없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래로 스크롤하여 더 많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로버트 씨가 제가 그에게 주었던 울 재킷을 입고 민정의 거실에 서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꽃을 심고 정원에서 분재를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가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씨가 크리스마스 노래가 부드럽게 배경에서 들리는 가운데 그녀에게 건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은 터치패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준수는 약간 더 긴 머리를 하고 수줍고 소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민정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그때 저는 이해했습니다. 민정은 결코 로버트 씨만의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우리 가족의 일부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대신하려고 계획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루스에게 전화했습니다. 루스 레이니어는 제가 로버트 씨의 회사에 다닐 때 가까웠던 동료였고, 일을 그만둔 후에도 연락을 유지했던 몇 안 되는 여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반 은퇴 상태였고, 딸이 손자를 키우는 것을 돕고, 가끔 프리랜서 재무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신호에 전화를 받았고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매기, 세상에, 로버트 씨. 소식 들었어요.
전화하려고 했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루스, 제가 뭔가 찾는 것을 도와주셔야 해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심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버트 씨가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민정에게 부동산을 사주었고 다른 출처 불명의 송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루스는 조용해졌습니다. 매기, 당신은 그저 결혼 생활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기를 폭로하려는 거예요. 진실을 원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2일 후에 그녀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인물을 띈 여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서머필드에 있는 민정의 부동산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한 채의 단독주택이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입일은 5년 전 회사 직원 주택복지 프로젝트의 막바지였습니다. 로버트 씨가 감독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 동안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는 다음 출장 때는 나도 데려가 줘라고 농담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제안을 회피했습니다. 거기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는 그 방이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루스의 집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조용한 교외에 있었고, 앞에는 시든 국화들이 늘어선 옅은 회색 방갈로였습니다. 그녀는 레몬차 한 잔을 들고 저를 맞이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몇 보관된 지급 기록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외부 컨설팅 지원이라고 표시된 3개의 항목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혜 회사명이 유령 회사네요. 물리적인 사무실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녀는 한 줄을 확대했습니다. 5만 달러가 당신이 수술해서 회복 중이던 같은 달에 지급되었어요.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루스는 안경 너머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진행하고 싶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것을 선호할 텐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일의 스크린샷을 제 USB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집으로 운전하는 길에 저는 천천히 갔습니다. 햇빛이 아뷰리에 강하게 내리쬐었고 공기에서는 초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라디오에서는 60년대의 오래된 발라드가 흘러나왔습니다. 후렴구가 부드럽게 반복되었습니다. 척하는 것을 멈출 때에만 진실을 발견한다. 네, 척하는 것을 멈출 때에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민정의 페이스북 사진들을 새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난로 뒤에 묻어두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씨의 법적 아내인 이지영, 준수의 어머니, 제 인생 이야기에서 편집되었던 여자, 그리고 결말을 다시 쓸 여자였습니다. 루스에게서 온 두 번째 서류 뭉치는 제가 부엌 싱크대를 닦고 있을 때 도착했습니다. 블라인드를 통해 햇빛이 들어와 조리대에 깨끗한 줄무늬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잠시 손에 걸레를 든 채 멈춰 서서 그것이 제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 온 방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돈되고 조용했고 부엌이 더 이상 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요. 이메일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3가지 의심스러운 거래 주요 예비 법적 타당성 평가.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몇몇 익숙한 PDF 파일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루스는 그것들을 주석 처리했습니다. 회사명, 퀸트 컨설팅 LLC. 계좌는 민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송금액은 총 35만 달러가 넘는 3번의 지불로 5년 동안 신중하게 분산되어 있었고
각각은 회사에 공식 감사죽이 바로 바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이 금액은 충분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동등한 가치의 서비스에 대한 인보이스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사기성 증여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결심의 매듭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기와 기업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아요. 저는 침착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고인이 된 남편이 오랜 내연녀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회사를 약탈했다고 생각해요. 변호사는 미셸 로빈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이었고 전화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보내주셔야 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모든 서류, 모든 이메일, 모든 사진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료했을 때 50개가 넘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인쇄하고 깔끔하게 폴더에 정리하여 그녀의 도심법률사무소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유리 고층 건물에 있었고 저는 기다리는 동안 서울의 스카이라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친절하고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턱을 감싸는 날카로운 단발머리에 완벽하게 맞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폴더를 받아 넘겨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배신했고 제 아들은 그녀를 도왔어요. 저는 그녀가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를 원해요. 미셸은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몇 달은 약속, 이메일, 법적 절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김민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로버트 씨의 전 회사, 그의 변호사, 심지어 그의 유산까지도 이 사건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정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기억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는 전화로 제게 말했습니다. 준수야,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동화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돈을 이용해서 나,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의 어머니를 배신한 사기꾼이었어. 그것이 진실이야.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전화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팠지만 저는 그래도 했습니다. 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민정과 그녀의 변호사는 그것을 오해로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금이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합법적인 지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로버트 씨가 그녀에게 주었던 가짜 인보이스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루스의 증거와 로버트 씨의 페이스북 사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저는 40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그와 준수를 위해 제가 한 희생들에 대해,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0대 중반의 흑인 여성 판사는 저를 이해심 있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와 같은 여인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했다고